이번에 읽은 책은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신경의학과 레지던트로서 10년 이상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매우 건강했던 인도계 미국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의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막 전문의가 되려는 순간에 그는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죽음이라는 벽, 그리고 그 앞에서의 투병, 일정한 회복을 하고서 다시 의사에 복귀하고 그러나 다시 재발한 병, 결국은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작가 본인의 자서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수정관 임신이라는 결정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사로서 살아왔지만 자기가 의사로서 집도했던 병원, 그리고 그 병실 안에서 환자가 되어 느끼는 아이러니한 감정까지 표현합니다. 책의 줄거리와는 별개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구문들, 그리고 여기에서 느꼈던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처럼 의사였던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과 함께 놀았던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야 얼굴을 보는 아버지는 부드러운 애정과 차가운 근엄함을 함께 보여주었다. 중간 생략. 그런 결과는 짧고 강렬한 진심 어린 애정의 폭발이었다. 다른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약 이것이 의사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항상 바빠서 자식들과 놀아돌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틈을 낸 특정한 시간에만 자식들과 깊게 교감을 나누려 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은 섭섭한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씩 매일 못하더라도 좁은 간격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일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정한 축적이 발생합니다. 작가가 항상 바빴던, 그리고 아주 가끔 깊은 감정의 교류를 하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은 마치 소나기를 맞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깊게 와닿지 않고 쉽게 튕겨져 버려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면 글을 써서 블로그에 게재해 보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일에는 일 때문에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한 번 정도 거의 하루 종일 글을 써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생각만큼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뇌에서 피가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끔일지라도 겨우 그 정도의 시간조차 계속해서 집중하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쓴 글들이 그렇게 질이 높다고 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단 하나의 작은 글귀라도 써서 블로그에 올려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글을 쓰고 블로그에 게재하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글을 쓸 때보다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부담 없이 짧게 여러 개의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의 내용도 더 자유로웠고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어루만지거나 단순히 터치하는 수준에 머무를지라도 어떤 일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습관을 만든다거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작가가 투병의 와중에 대학 동기들 모임에 가서 느꼈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은 온통 성공, 가능성, 야심으로 가득했다.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8시간의 수술도 서서 견딜 수 있는 동료들과 선배들은 이제 나와는 다른 삶의 궤도를 따라
맹렬히 달리고 있었다. 작가 역시도 사실 레지던트로서 일하고 졸업하여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보다 연봉이 수배 오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그 경쟁과 성공을 향한 그 그룹 안에 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욕망을 향해서 얼마나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는지를요. 저도 가끔은 욕심에 눈이 멀거나 아니면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피마르게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삶의 작은 행복들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아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마음 속에서는 지금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박한 마음이 듭니다. 삶에는 당연히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보고서 그것을 향해 정진하는 것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해야만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현재의 나는 언제나 불안하고 쓸모없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내적 수련을 하고자 합니다. 삶의 방향성 그리고 목적은 나의 무게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그 무게중심이 향하는 곳에 맞춰서 제 삶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겠죠. 인도의 어떤 정신수련의 방법으로서 만트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요. 단지 그 방법은 어떤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삶에서 수련하고자 하는 가치가 핵심이라는 단어에 집약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를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저에게는 핵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정말로 핵심 계속 평소에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써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되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앞두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철학과 종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이런 생각의 틀을 짜는 데 바쳤다. 중간 생략. 과학을 형이상학의 결정권자로 보면 세상에서 신뿐만 아니라 사랑, 증오, 의미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이런 의미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 자체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실존적 주장은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못하게 되고 과학적 지식이 곧 모든 지식이 되어버리고 만다. 중간 생략. 그렇다면 형이상학자의 뜻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거의 그렇다.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되 거기에 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혹은 가능하다 해도 확실히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생각을 조직화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조직화하는 그 능력 자체가 곧 철학이며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철학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설령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 혹은 그의 주장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이론은 그의 철학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자신의 생각의 구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떤 기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형식을 만듦으로써 내용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자동화 기계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계는 그 자체로 금속 판들과 전기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진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라는 구조물, 즉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거쳐가 개별적인 소재들이 하나의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지죠. 저는 철학이 곧 이러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